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토마스 하디의 테스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원명은 더브빌가의 테스입니다. 이 책은 모두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제1단계의 제목은 처녀입니다.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 처녀 1. 5월 하순경 해질녘에 중년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세스턴을 출발해 블레이크모어 혹은 블랙모어라고 하는 인근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말롯 마을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한 불안전한 걸음걸이 탓에 남자는 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왼쪽 방향으로 사선을 그렸다. 어떤 의견을 새삼 확인하듯 이따금 땅차게 고개를 주걱거렸지만 딱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팔에는 빈 달걀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고 모자는 보풀이 일만큼 낡은 데다 모자를 벗을 때 엄지손가락에 닿은 태 부분을 기운 천도 거의 닳아 해해졌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잿빛 앞말을 탄 늙으수리한 신부와 마주쳤다. 말 위의 신부는 두서없는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십시오. 바구니를 든 남자가 말했다. 안녕하시오 존경, 신부가 대답했다. 걸어가던 남자는 한두 걸음 더 떼다가 발길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그런데 실례합니다만 신부님, 지난번 장날에도 이맘때쯤 여기서 뵌 적이 있었지요?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도 지금처럼 안녕하시오 존경 요렇게 대답하셨고요. 그랬지, 신부가 말했다. 그전에도 한 달쯤 전의 일이구먼요. 그랬을 걸세. 저는 무지렁이 도부장수 잭 더비필더인데 만날 때마다 존경하시는 까닭이 도시 무엇인지요? 신부의 말이 한두 걸음 다가와 멈춰섰다. 괜히 그래보고 싶었네. 이렇게 답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향토지를 새로 편찬하느라 가계도를 뒤지다 얼마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 나는 스태그 풋레인에 사는 트링엄 신부인데 고서 연구가이기도 하네. 더비필드, 자네가 페이건 더브빌경이 시조인 유수 깊은 기사 가문 더브빌가의 직계 후손이란 건 정말 모르고 있었나? 배틀 수도원 양피지 문서에 의하면 이거는 이 양피지 문서라고 하는 것은 1066년 노르망디공 윌리엄과 함께 잉글랜드를 침공한 귀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지는 문서라고 하네요. 배틀 순요원은 전승기념으로 세운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 양피지 문서에 의하면 명성이 자자한 기사 페이건 더브빌은 정보광 윌리엄과 함께 노르망디에서 건너왔다네. 생전 처음 듣는 얘긴데쇼. 어쨌거나 사실일세. 턱을 조금 들어 옆 얼굴의 선을 보여중에나 틀림없어 좀 성격이 박혔지만 더브빌가의 코와 턱이 맞네. 페이건 더브빌경은 노르망디의 에스트렘 마빌라 공을 도와 글러모견서를 정복한 12기사 중의 한 사람이지. 그의 후손들은 이 지방에 많은 영지를 갖고 있었고 스티븐 왕 시절의 국고 영감에도 언급된다네. 존 왕이 다스릴 때는 병원기사단은 11세기 예루살렘에서 가난하고 병든 순례자를 돌보기 위해 창설된 중세 유럽의 대표적 기사단이라고 하네요. 병원기사단에 땅을 떼어줄 정도로 거부를 배출했고 또 에드워드 2세 때 자네 선조 브라이언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소집된 왕정청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지. 올리버 크롬웰이 집권했을 때는 가세가 좀 기울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찰스 2세 치세에는 충성심을 인정받아 왕실 오크 기사 자기를 받았지. 그래, 자네 가문은 대대로 기사였어. 만약에 준 남작처럼 기사도 세습이 된다면 옛날에는 사실 기사 자유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졌거든. 지금 존 경으로 행세해도 될 텐데 말일세. 아무리 그럴 리가요. 한마디로 신부가 말 회초리로 자기 다리를 단호하게 치면서 말을 맺었다. 잉글랜드에 그만한 명문가가 없다고 해도 될걸. 놀라 자빠질 일이구먼요. 더비필드가 말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교구에 흔하게 널린 쌍놈처럼 날마다 발바닥이 부르트게 뛰어다니는데요. 그런데 트링엄 신부님, 제가 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얼마나 됐나요?
신부는 그 사실이 완전히 묻혀버려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자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버빌가의 흥망성쇠를 추적하던 자신이 지난 봄 어느 날 그의 집마차에서 더비필드라는 이름을 눈여겨보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의 부친과 조부에 대해 조사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부질없는 사실을 알려주어 심란하게 만들 건 없다고 생각했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의 충동이란 게 분별력보다 강할 때가 있는 법이지. 그리고 자네도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 블랙무어로 이사 오기 전에는 가세가 좀 넉넉했다는 이야기를 2번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었죠. 옛날에는 말이 2마리였는데 지금은 1마리다 정도로 생각한 거지요. 집에 오래된 은수저 하나랑 문양이 새긴 도장이 있기는 한디요. 숟가락이나 도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시요? 그런데 이 몸이 지체 높은 더버빌 집안과 같은 핏줄인 걸 몰랐으니 정조부께서 당신 내력을 밝히지 않고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했다고 들었는디 이런 말씀을 여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신부님, 요즘 저희는 어디서 연기를 피우지요? 더버빌가는 어디서 사느냐 이 말씀입니다요. 아무데도 안 살지. 이 지방의 토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런 유감이구먼요. 그래, 가계도를 위조할 때 말하는 식으로 대가 끊긴 거네. 말하자면 몰락해서 사라진 거지. 조상들의 묘는 어디 있는데요? 킹스비어 서브 그린힐이라는 곳에 있네. 납골당에 당신네 조상들이 줄줄이 묻혀있고 퍼백으로 된 이 퍼백은 잉글랜드 도시주 퍼백 반도에서 출토되는 석회암으로 대리석처럼 광을 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돌이라고 그러네. 퍼백으로 된 감실에 선조들의 영정 조각상이 있다네. 그럼 우리 가문의 저택과 토지는 어디 있나요? 아무데도 없어. 예? 땅이 하나도 없다고요? 한 평도 없네. 옛날에는 아주 많았지만 앞서 말했듯 자네 가문은 직계와 반계 모두 번창해서 이 지방만 해도 킹스비어의 저택과 토지가 있었고 셔튼, 밀폰드, 렐스테드 그리고 웰브리지에도 있었지. 그럼 우리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답할 수 없을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잠시 숨을 돌렸다. 더비필드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네. 용사들은 쓰러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수밖에. 이 일은 향토사가나 족보학자들의 흥미를 끌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닐세. 이 지방의 농부 몇몇도 자네와 마찬가지로 몰락한 명문가의 자손인걸. 잘 가게나? 이왕 만나뵌 김에 트링엄 신부님, 발길을 돌려 저하고 맥주나 한잔 하시지요? 퓨어드룹 주막의 술맛이 꽤 쓸만한 게요. 물론 롤리브 주막보다는 못하지만요.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더비필드. 자네 오늘 저녁은 술을 더 안 하는 게 좋겠어? 벌써 꽤 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맺고 신부는 이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옮긴 것이 분별 있는 일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채 말을 몰고 사라졌다. 그가 가고 나자 더비필드는 깊은 몽상에 잠겨 몇 걸음을 떼다가 바구니를 앞에 놓고 길 옆 풀이 무성한 둑에 앉았다. 잠시 후 멀리서 더비필드가 걸어왔던 방향으로 한 젊은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를 본 더비필드는 손을 흔들었고 젊은이는 걸음을 재촉해 다가왔다. 어이, 저 바구니를 들으라. 내 심부름 좀 해줘야겠다. 외까지처럼 훌쭉한 젊은 사내가 인상을 썼다. 아니, 존 더비필드, 당신이 뭐라고 사환 다루듯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내가 당신 이름을 아는 것처럼 당신도 내 이름을 아는디? 내 이름을 안다고? 안다 이거지. 그게 바로 비밀인디 비밀이라고. 자, 명령을 받들도록. 내가 전하라는 말을 가서 전하라고. 프레드, 그 비밀이란 게 내가 귀족의 핏줄이라는겨. 나도 오늘 오후 현재 이 시점에야 알게 됐지. 이렇게 선포한 다음 더비필드는 안전자세 그대로 데이지가 우거진 둑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청년은 앞에 버티고 서서 더비필드를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존 더비빌경, 내가 바로 그분이지. 누워있는 남자가 말을 이었다. 기사가 준 남작이라면 말이여. 사실 그게 그거지 뭐. 이 몸에 관해 역사책에 죄다 기록되어 있다나. 킹스비어 서버 그린힐이라고 들으는 봤나 젊은이? 예, 그린힐 장날에 가본 적은 있는데요. 그려 그 도시의 교회 아래 누워있는
거긴 도시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갔을 때는 아니었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손바닥만한 동네인걸요. 동네 이야기는 관두게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 교회 아래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단 말씀이요. 수백 명이나 되는 조상님들이 갑옷과 보석을 휘감고 엄청나게 무겁고 큰 납관에 누워 계신다고. 남부 웨섹스에서 나보다 훌륭하고 뼈대에 있는 조상을 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래서요? 자, 이 바구니를 들고 말롯으로 가기나 피오드룹 주막에 가서 즉시 여기로 마차를 보내서 날 집으로 모셔가라고 해요. 작은 병에 럼주 4분의 1 파인트를 채워 마차 바닥에 놓고 내 앞으로 따라두어. 그런 다음 바구니를 갖고 우리 집으로 가서 마누라한테 빨랫감은 치워버리라고 해요. 이제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젊은이가 미심쩍은 듯 서있자 더비필드는 주머니에서 자기로서는 좀 채 만져보기 힘든 1실링짜리 동전을 꺼냈다. 심부름 가실채. 이것이 젊은이의 상황 판단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 조은경 감사하구만요. 더 시키실 일이 없으신지요, 조은경? 우리 집에 가거든 내가 저녁 식사로 양고기 볶음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게. 양고기가 있으면 말일세, 없으면 선지 소시지도 좋다. 그것도 없으면 곱창 볶음도 좋고. 예이 조은경. 젊은이가 바구니를 집어들고 막 가리는 순간 마을 쪽에서 관악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뭔가? 더비필드가 말했다. 날 맞이하러 온 건가? 부녀회 들놀이 입죠, 조은경. 아, 따님도 해운일 텐데요. 그렇고 말고 중대사의 정신이 팔려 깜빡했네. 자, 말요스로 달려가 마차를 보내게나. 마차를 타고 들놀이를 시찰할 생각도 있으니까. 젊은이가 가고 나자 더비필드는 저녁 햇살을 받으며 데이지가 핀 풀밭에 누워 기다렸다. 오래도록 행인이 한 명도 없었다.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악대의 연주뿐이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글이 끝나고 2. 말로 마을은 앞서 말한 아름다운 블레이크모어 혹은 블랙모어 골짜기의 동북쪽 구릉들에 둘러싸인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런던에서 4시간이면 이룰 수 있는 거리지만 아직까지 이 골짜기의 대부분은 관광객이나 풍경화가 발길이 닿지 않았다. 이 골짜기와 안면을 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이 있습니다. 여름에 한창 가물 때는 피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골짜기를 에워싸고 있는 산 등성이에서 바라보는 것이리라. 날씨가 굳을 때 안내자 없이 후미진 곳을 돌아다니다가는 좁고 꼬불꼬불한 진창길에 실망하기 십상이다. 들판이 맨 흙을 드러내거나 샘이 마르는 법이 없는 비옥하고 안온한 이 고장은 남쪽으로는 험준한 백악질의 산맥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햄블든 힐, 벌베로, 네틀 콤타우트, 도그베리, 하이스토이, 법다운 등의 봉우리들이 이 산맥에 포함된다. 해안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넘게 석회질의 초원과 밀밭을 터벅터벅 걸어오던 여행객은 갑자기 솟아오른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발밑에 지도를 펴놓은 듯 지금까지 지나온 곳과는 전혀 다른 고장을 뜻밖의 기쁨으로 마주하게 된다. 등 뒤로는 탁 트인 언덕이 펼쳐져 있고 넓은 들판 위로 햇빛이 내리비쳐 막힌 데가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 흰색의 들길을 따라 야트막하게 엮어놓은 산 울타리 가지들이 이어지고 대기는 무색 투명하다. 골짜기 안의 세계는 자그마한 규모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들판은 마구간에 딸린 목초지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 높은 곳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들판의 산 울타리는 연한 녹색 풀밭 위에 짙은 녹색 실을 얼기설기 엮어 놓은 것 같다. 눈 아래 펼쳐진 대기는 나른하고 하늘의 색조는 무척 진했는데 화가들이 이른바 중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색깔이다. 그놈의 지평선은 짙은 군청색을 띈다. 경작지는 작고 협소하다. 큰 언덕과 큰 골짜기가 작은 언덕과 작은 골짜기를 에워싸면서 숲과 나무가 우거진 풍경이 주조를 이루었다. 블랙무어 계곡의 모습이 이러했다. 이 지역은 지형으로도 남다른 데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예전에는 이 골짜기를 헨리 3세 때의 흥미로운 전설에 따라 흰 수사섬의 숲이라고 불렀다. 토머스 드 라린드라는 사람이 왕이 뒤쫓다 살려준 아름다운 흰 수사섬을 죽이는 바람에 많은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당시는 물론 비교적 최근까지도 살림이 울창한 곳이다.
지금도 산비탈에 남아있는 떡갈나무 고목숲과 듬성듬성한 삼림대, 그리고 더 높은 목초지 위로 그늘을 들이운 속이 빈 나무들에서 옛날 풍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숲은 사라졌으나 숲의 그늘에서 행하던 옛 풍습 중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변형되거나 변질된 형태로 명맥을 유지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오후에 보게 될 5월제의 춤은 이 고장에서는 부녀회 들놀이로 불리는 부녀회 잔치로 변형되었다. 그것은 말로 젊은 세대에게는 재미있는 행사였지만 의식에 참가하는 이들이 그 참된 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념일에 행진을 한다거나 춤을 추는 풍속을 이어간다는 점보다는 참가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 특이했다. 남자들의 모임에서 이런 축제가 사라져가고 있기는 해도 그렇게 보기 드물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자들이 타고난 수줍음 때문인지 아니면 남자 인척들의 냉소적인 태도 때문인지 남아있는 부녀회들에서는 축제의 장관과 절정을 생략했다. 오직 말로서의 부녀회만이 그 동네의 케레스를 모시는, 이 케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케레스를 모시는 축제를 이어오고 있었다. 자선활동까지는 못하더라도 케레스 여신에게 서원한 여성들로서 그들은 수백 년간 행진을 했고 아직도 이를 이어오고 있었다. 행렬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흰색의 긴 웃옷을 입었다. 5월이 즐거움과 동의어였던 구력 시절, 이 구력 시절은 율리우스 역을 가리키는데 영국의 경우 1752년에 율리우스 역에서 그레고리 역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옛날 달력입니다. 사람들이 1년 단위의 장기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서 정서가 단조로운 평균치로 안정되기 이전의 화려한 유물이었다. 둘씩 짝을 지은 이들은 교구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행진을 시작했는데 초록빛 산 울타리와 담쟁이 등굴로 뒤덮인 주택가를 배경으로 햇빛을 받으면서 이상과 현실이 가벼운 충돌을 일으켰다. 모두 흰옷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같은 빛깔은 한 벌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순백에 가까웠고 어떤 것은 푸르스름했으며 좀 나이가 든 이들의 옷은 여러 해 개어 놓았던 탓에 창백한 빛이 감돌았고 조지 왕조풍에 가까웠다. 이 조지 왕조풍이라는 18세기 풍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흰옷으로 차별화한 것에 덧붙여 부인들과 처녀들 모두 오른손에는 껍질을 벗긴 버드나무 가지를, 왼손에는 흰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고 꽃다발을 만드는 일은 각자 손수했다. 행렬에는 중년과 초로의 안악들이 몇 명 있었다. 세월의 풍파에 시달린 뻣뻣한 은백의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이렇게 유쾌한 상황에서 기괴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처량한 분위기를 풍겼다. 제대로 볼 눈만 있다면 나이 어린 회원들보다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다가오는 시름 많고 풍상을 겪은 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장자들을 제쳐놓고 꼭 끼이는 조끼 속에서 생명이 뜨겁게 약동하는 이들한테 눈길을 돌리도록 하자. 사실 젊은 처녀들이 행렬의 대다수를 이루었고 그들의 풍성한 머리채는 햇빛을 받아 여러 가지 색조의 황금색, 흑색, 갈색을 띠었다. 어떤 처녀들은 눈이 예뻤고 어떤 처녀들은 코가 잘생겼고 어떤 처녀들은 입과 몸매가 예뻤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처녀는 드물었다.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 상황에서 입술을 어떻게 할지, 고개를 어떻게 쳐들어야 할지, 또 자의식이 드러내지 않게 표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역력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에 익숙하지 않은 진짜 시골 처녀들이었다. 이들 모두가 햇볕으로 몸이 따뜻해졌듯이 각자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속의 작은 태양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꿈이든 사랑이든 취미든 아니면 아득하고 먼 최소한의 희망이든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질지라도 그것은 희망이 그렇듯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들 모두 명랑했고 대부분 기분이 들떠 있었다. 이들 일행이 피어드롭 주막 옆을 돌아 나와 큰 길에서 쪽문을 통해 풀밭으로 들었을 참에 처녀 하나가 말했다. 하나님 맙소사, 저런 테스 드비필드, 저기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 너희 아버지잖아. 이런 외침에 일행 가운데 젊은 처녀가 고개를 돌렸다. 예쁘고 잘생긴 처녀였다. 다른 처녀들보다 더 잘생겼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감정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작약꽃 입술과 천진한 큰 눈은 눈빛과 이목구비의 표정을 더해주었다.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단 그녀는 흰옷을 입은 무리 중 유일하게
눈에 띄는 치장을 과시했다. 고개를 돌리자 퓨어드롭 소유의 이륜 마차를 타고 오는 더비필드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소매를 팔꿈치 위로 걷어붙인 곱슬머리의 건장한 처녀가 말을 몰았다. 술집에서 일하는 명랑한 하녀인데 가끔 말도 돌보고 마부 노릇도 하는 허드렛 일을 맡아 했던 것이다. 더비필드는 등을 그대고 기분 좋게 눈을 감고는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면서 느린 곡조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기사 자귀를 받은 조상들이 나는 있다네. 킹스비어의 가족 묘지에 거기 납관에 누워 계신다네. 들놀이 회원들이 키들거렸다.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광대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점점 달아오른 테스라는 이름의 처녀를 빼고 말이다. 피곤하셨나 봐. 그녀가 서둘러 변명했다. 우리 집 말이 오늘 쉬는 날이라 오다가 마차를 얻어 타신겨. 우리 테스는 순진하기도 혀. 친구들이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장에 가셨다 한 장 걸치신 거지 뭐. 호호. 야, 우리 아버지를 농담거리로 만들 양이면 너희랑 한치도 더 걷지 않을겨. 뺨의 홍조가 얼굴과 목까지 퍼져나간 테스가 소리를 질렀다. 곧 눈물을 걸성거리며 두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친구들은 입을 다물었고 행렬에 다시 질서가 잡혔다. 테스는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그럴 이유가 있기나 하다면 알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춤을 출 장소인 울타리를 친 풀밭으로 일행과 함께 들어갔다. 그곳에 다다랐을 때쯤 그녀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고 옆의 친구를 버드나무 가지로 툭툭 치면서 여느 때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시점의 테스 더비필드는 경험이 스며들기 전이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 학교에 다녔지만 사투리 억양이 약간은 남아있었다. 이 지방 사투리 억양은 UR이라는 음절로 얽혀내는 유성음이 특징이었는데 인간이 내는 어떤 소리보다도 풍부한 느낌을 주었다. 이 음절을 발음할 때 그녀 특유의 뾰로통하게 내민 붉은 입술은 아직 명확한 형태를 잡지 못했고 말을 마치고 입술을 모을 때면 아랫입술이 윗입술의 가운데를 밀어 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여러 국면이 그녀의 얼굴에 아직 남아있었다. 오늘 행렬에 참가한 그녀는 탄력있고 균형 잡힌 여성스러운 몸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뺨에서는 12살의 모습이, 반짝거리는 눈에서는 9살의 모습이, 심지어 입의 곡선을 따라서는 5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이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눈여겨보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로 낯선 사람들이 무심코 그녀를 지나다가 한참 바라보고는 그녀의 신선함에 잠시 매료되어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테스는 그림같이 예쁜 시골 처녀에 불과했다. 술집 하녀가 모는 개선마차 안의 더비필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부녀의 일행은 춤을 출 장소로 들어갔다. 무리 중에 남자가 없어서 처음에는 여자들끼리 춤을 추었으나 하루 일과가 끝날 시간이 되자 마을의 남자들과 한가하니들, 지나가는 나그네 등이 주변에 몰려들어 짝을 찾아주고 추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구경꾼 중에는 노동계급이 아니듯한 청년이 3명 있었는데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손에 단단해 보이는 지팡이를 들었다. 서로 상당히 닮은 데다 연배가 조금 차이가 나는 듯해서 형제간으로 짐작할 수 있었고 사실 형제간이기도 했다. 마탱은 서품을 받은 신부의 흰 타이와 목까지 올라오는 조끼와 챙이 좁은 모자를 썼고 둘째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차림이었다. 가장 어린 막내는 옷차림만으로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었다. 눈매와 복장에 좁은데 갇힌 느낌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 직업이 정해지지 않은 듯 싶었다. 어떤 일 혹은 모든 일을 종작 없이 공부 삼아 시험해보는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있었다. 삼형제는 오다가다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절 휴가에 동북쪽의 셰스턴 읍에서 서남쪽으로 코스를 잡아 블랙무 골짜기를 가로질러 도보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큰 길 옆 출입문에 기대 흰옷을 입은 처녀들이 무슨 연유로 모여 춤을 추고 있는지 물었다. 손이 형들은 오래 머물 의도가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막내는 처녀들이 때를 지어 남자 짝도 없이 춤을 추는 광경이 재미있는지 길을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배낭끈을 풀어 배낭을 지팡이와 함께 울타리 옆에 기대놓고 출입문을 열었다. 에인절, 뭘 하려고 그러냐? 가서 저 처녀들과 한판 놀아볼 작정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잠깐만 놀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안 될 소리, 마등이 말했다. 야외에서 드센 시골 처녀들과 춤을 추겠다니.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어서 가자. 잘못하면 스투 캐슬에 도착하기 전에 날이 저물 거다. 더 가까운 데는 숙박할 데가 없어.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이왕 힘들어 가져왔으니 불가지론에 대한 반론을 한 장 더 읽어야지. 알았어. 5분 이내로 형들을 따라잡을 테니 먼저 가요. 약속 지킬게, 펠릭스 형. 형들은 마지못해 동생을 놔둔 채 떠나면서 따라잡기 쉬우라고 그의 배낭까지 집어들었다. 막내는 들판으로 들어섰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네요. 춤을 잠시 멈춘 사이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두세 명의 처녀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파트너들은 다 어디 갔나요, 아가씨들? 일이 아직 안 끝나서요. 제일 당돌한 아가씨가 대꾸했다.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같이 추실래요? 기꺼이 그러지요. 하지만 아가씨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라서. 한 명도 없는 것보다 낫지요. 여자들끼리 마주보고 스텝을 밟는 건 처량하니까요. 허리는 감아안고 목은 끌어안고 해야 마시지. 자, 골라 잡으세요. 쉿, 너무 나대지 마. 낯을 좀 가리는 아가씨가 말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청년은 누구한테 더 마음이 끌리는지 둘고 보았다. 하지만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라 분별하기 쉽지 않았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처녀를 택했는데 자신을 택하리라고 기대하고 제안했던 아가씨도 아니고 우연히 테스 더비필드를 골라 잡은 것도 아니었다. 가문, 조상의 유골, 비석에 새긴 글, 더비필가의 얼굴 윤곽이 인생의 경쟁에서 테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흔해 빠진 쌍것들을 제치고 파트너로 선택받게 해주지 못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재물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노르망디 혈통의 힘은 고작 이 정도이다. 친구들을 무식하게 만든 처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날 저녁 첫 번째로 남자 파트너를 만나는 호사를 누렸다고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그런데 시부모의 힘이 대단해서 외지인이 나서기 전에는 섣불리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던 마을 청년들이 속속 끼어들면서 그곳은 시골 장터를 방불하게 젊은 남자로 북적이게 되었다. 마침내 일행 중 가장 박색인 처녀도 남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자 학생이 갑자기 가야겠다고 말했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 형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것이다. 춤추는 무리에서 빠져나오다가 그의 두 눈은 테스 더비필드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는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은 데 대한 희미한 원망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뒤로 물러서 있던 그녀를 보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웠다. 아쉬운 마음으로 그는 풀밭을 빠져나왔다. 너무 오래 지체한 탓에 그는 서쪽으로 뻗은 길을 나는 듯이 달렸고 골짜기를 가로질러 다음 산등성이에 올라섰다. 아직 형들을 따라잡지 못했지만 숨을 돌리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자기가 그곳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흰옷을 입은 처녀들이 풀밭을 빙빙 돌며 춤추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이미 그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았다. 아마도 한 사람 빼고는 모두 있었다고 해도 되리라. 산 울타리 옆에 하얀 형상이 따로 떨어져 서 있었다. 그녀의 위치로 미루어 그가 춤을 청하지 않았던 그 예쁜 처녀로 짐작됐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가 그녀를 빠뜨리고 못 보는 바람에 그녀가 마음을 다쳤으리라고 직감했다. 그녀에게 춤을 청할 걸, 이름이라도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얌전하면서도 표정이 풍부했고 또 얇은 흰옷을 입은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는데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었다. 돌아서서 발걸음을 재촉한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3. 테스 더비필드는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지워버리지 못했다. 춤을 추기로 들면 상대는 많았지만 한참을 다시 춤추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 낯선 젊은이처럼 상냥하게 말할 줄 몰랐던 것이다. 언덕 넘어 멀어져가는 젊은이의 모습이 노을빛에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잠깐 동안의 슬픔을 털어버리고 춤을 추자는 청에 응했다. 그녀는 으스름이 깔릴 때까지 남아 꽤나 열심을 내어 춤을 췄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에 그저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재미만 즐겼다. 구애를 받아 마음을 준 처녀들의 감미로운 고통이나 쓰라린 달콤함, 즐거운 아픔, 기분 좋은 걱정을 지켜볼 때 그녀는 자기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녀와 지거를 추겠다고. 이 지거는 발을 재빨리 놀려추는 빠르고 경쾌한 민속춤입니다.
지그를 추겠다고 남자들이 옥신각신 하는 것도 재미거리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험악한 상황이 되면 그녀는 그들을 야단쳤다. 더 늦게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상하게 군 것이 새삼 떠올라 불안해졌고 어떻게 됐나 궁금한 마음에 춘판을 빠져나와 마을 한쪽 끝에 있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까지는 수십 미터가 남았지만 조금 전에 귓가에 울리던 것과는 다른 리듬 소리가 들려왔다. 익히 알고 있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소리였다. 요람을 돌바닥에서 세게 흔들 때 나는 쿵덕쿵 소리가 집안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한 여자가 여기에 장단을 맞춰 활기찬 춤곡풍으로 애창곡인 얼룩소를 부르고 있었다. 저기 저 푸른 숲속에 암소가 누워있는 걸 나 보았네. 어서 와요 내 사랑 어딘지 알려드리리. 요람 흔드는 소리와 노래소리가 동시에 잠시 멈추더니 고음의 영탄이 멜로디를 대신했다. 금강석 같은 눈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쁜 뺨, 앵도 같은 입술, 아기 천사의 다리, 복덩이 우리 아기의 몸 여기저기에도 축복을. 이렇게 기원하고는 요람 흔들기와 노래가 다시 시작되었고 얼룩소의 노래가 이어졌다. 테스가 문을 열고 현관에 멈춰서서 집안을 살펴보았을 때의 전경이 그러했다. 노래소리가 들려오면도 집의 내부는 소녀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쓸쓸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들판에서 벌이는 축제의 흥겨움, 흰 옷과 꽃다발, 버드나무 가지, 풀밭에서의 윤무, 낯선 사람에게 문득 솟구친 정감으로부터 촛불 하나가 비추는 노란 슬픔의 전경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먼가. 대조의 충격에 덧붙여 밖에서 재미있게 노는 대신 집안일을 도우러 더 일찍 돌아올 걸 하는 가슴 시린 자책이 밀려왔다. 테스가 집을 나섰을 때와 다르지 않게 어머니는 아이들에 둘러싸여 빨래통 위에 몸을 숙인 채 서 있었다. 월요일에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지금도 주말까지 일이 밀려 있었다. 바로 어제 그 빨래통에서 자기가 입고 있는 흰옷이 나왔다. 내 생각에 테스는 심한 가책을 느꼈다. 어머니가 손수 빨아서 다려준 옷인데 조심하지 않고 축축한 풀밭에서 놀다 온 탓에 치맛자락에 물풀이 들었던 것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더비필드 댁은 빨래통 옆에서 한 발로 균형을 잡고 다른 발로는 앞에서 말한 대로 막내 요람을 흔들고 있었다. 요람의 흔들 받침대는 돌바닥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하중을 견디며 오랫동안 힘껏 임무를 수행하느라 거의 납작해져 버렸다. 그 때문에 온종일 끓어오르는 비누 거품에 시달렸으면서도 자기 노래에 또 취해 있는 힘을 다해 흔들 받침대를 밟을 때면 아기가 배틀의 북처럼 심하게 요동하곤 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요람이 흔들렸고 촛불은 저 혼자 높이 타오르며 아래 위로 너울거렸다. 발꿈치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노래가 마지막 소절로 달려갈 즈음 더비필드 댁이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린 자식들한테 시달리는 지금도 조앤 더비필드는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바깥 세상에서 블랙무어 골짜기로 흘러들어오는 노랫가락 중 테스의 어머니가 일주일 안에 익히지 못하는 것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젊은 시절의 건강함과 미모까지도 희미하게 남아 빛을 발하고 있었다. 테스가 내세울 만한 개인적인 매력은 주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터라 기사나 역사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엄마, 요람은 내가 흔들게. 딸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님 옷 갈아입고 빨래를 짤까? 난 아까 전에 다 마쳤거니 했지. 테스의 어머니는 딸이 오랫동안 자기 혼자 집안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 사실 조에는 그런 일로 딸을 야단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딸의 도움이 아쉽다고 생각한 적도 별로 없었고 일거리를 들고 싶을 때는 천성적으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여느 때보다 훨씬 유쾌해 보였다. 꿈을 꾸는 듯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듯 의기양양한 어머니의 표정에는 딸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무엇이 있었다. 맞춤하게 잘 들어왔어야. 그녀의 어머니는 노래를 끝내자마자 말했다. 가서 네 아버지 데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한테 말도 해주고 니도 알면 어깨가 어석할겨. 관로 속에 더비필드 댁은 평소에 사투리를 썼지만 런던에서 교육받은 여선생한테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친 딸은 두 가지 말을 다 썼다. 집에서는 대체로 사투리를 썼고 밖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표준어를 썼다. 나 없는 새 무슨 일이 있었어? 테스가 물었다. 그래야. 아버지가 오늘 오후 마차를 타고 광대짓 한 거랑 상관 있는겨? 왜 그러셨대?
창피해서 쥐근육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니까. 그게 이 난리법석하고 상관이 있다마다 우리가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양반이라는구나. 올리버 그럼블, 이거 올리버 크롬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올리버 그럼블 때보다 더 옛날 옛적 야만적 이교도 때로 거슬러 올라간대야. 비석의 가족묘지의 문장에 방패에 없는 게 없는 모양이여. 성 찰스 시대에는 왕실 오크 기사자기를 받았는데 우리 진짜 성은 더버빌일이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거리지. 그래서 네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오신겨. 술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들 하지만 아니여. 좋은 소식이네.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엄마? 그럼 근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들 혀. 이게 알려지면 우리 같은 신분의 귀족들이 떼를 지어 몰려올 거다. 네 아버지가 세스턴에서 집에 오는 길에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족보를 쭉 엎더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디요? 테스가 불쑥 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답을 대신해 아무 관계없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버지는 오늘 세스턴에 진찰받으러 간겨. 폐병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같더라. 의사 선생님 얘기가 심장 주변에 지방이 끼인 거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여. 조앤 더비필드는 물에 묻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C 모양의 곡선을, 그리고는 다른 손 집게손가락으로 심장을 가리켰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한 모양이야. 심장이 여기도 막혀있고 저기도 막혀있어. 이곳만 아직 뚫려있는 거지. 이것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더비필드 댁이 손가락으로 원을 완성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요. 더비필드시 10년을 살 수도 있지만 10달 후에 세상을 뜰 수도 있어. 아님 열흘 후가 될 수도 있고. 테스는 놀란 표정이었다. 갑자기 신분이 높아졌음에도 구름 너머로 영원히 가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버지는 짐짓 나무라는 표정을, 어머니는 짐짓 나무라는 표정을 지었다. 골부터 부를 일이 아니여. 가엾은 양반. 신부님이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바람에 심란해였어. 그래서 반시간 전에 롤리브 주막으로 간겨. 꿀벌통을 한 짐 부려 길을 나서려면 기운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 가문이 생겼건 어쨌건 꿀벌통을 내일까지 배달해야 하니까. 원체 갈 길이 멀어서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바로 떠나야 할 텐데. 기운을 내야 한다고? 눈물이 솟구진 테스가 불끈 화를 냈다. 하나님 맙소사. 기운을 내리고 술 마시러 가? 엄마도 장단을 맞춘 거지, 응? 그녀의 비난과 짜증이 온 방을 채우면서 가구의 촛불, 놀고 있는 아이들과 어머니의 얼굴까지 흠칫 움츠러들었다. 아니요. 기분이 상한 어머니가 말했다. 장난을 맞추기 누가? 네가 오기를 기다렸지. 집을 보라고 하고 나서 네 아버지 데리고 올 참이야. 내가 갈게. 안 돼, 테스. 너는 가봐야 소용없다니까. 그걸 몰라서 그려? 테스는 우기지 않았다. 어머니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다. 더비필드 댁은 밥 마시러 교회 가고 윗도리와 모자를 옆의 의자에 슬그머니 걸어 놓았지만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불평했다. 운세 대감은 헛간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조에는 서둘러 손을 씻고 옷을 입으면서 말을 이었다. 운세 대감은 어머니의 팔꿈치 쪽 탁자 위에 놓여있는 두툼하고 낡은 책이었다. 하도 주머니에 넣고 다닌 탓에 책의 여백이 다 닳아 없어져서 활자 부분이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었다. 테스는 책을 집어들었고 어머니는 출발했다. 더비필드 댁에게는 대책 없는 남편을 잡으러 술집에 가는 일이 자식들을 엉망진창으로 키우는 난장판에서 그나마 남은 한 가지 낙이었다. 롤리브 주막에서 남편을 찾아내어 한두 시간가량 그 옆에 앉아있는 동안 아이들 생각이나 걱정을 깨끗이 털어버리면 그녀는 행복해졌다. 그럴 때면 그녀의 삶의 달물이랄까? 저녁 노을의 붉은 기운 같은 것이 드리웠다. 걱정거리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형체가 없는 추상이 되면서 차분한 명상의 대상인 정신적 현상으로 가라앉아 더 이상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절박한 현실이 아닌 것이 되었다. 당장 눈앞에 없는 어린 것들도 다른 때와는 달리 훌륭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졌다. 그곳에서는 일상만사에도 그 나름의 재미와 즐거움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애할 때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남편이 된 사람 옆에 앉아 그의 성격적 결함은 눈 감아주고 다만 연인으로 이상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옛날의 느낌이 약간은 살아났던 것이다. 어린 동생들을 혼자 돌보게 된 테스는 먼저 운세대감을 헛간으로 가지고 가서 이영 사이에 쑤셔 넣었다.
어머니는 이 손때 묻은 책을 주물처럼 겁을 냈기 때문에 밤에는 집안에 두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보고 난 다음 언제나 그 자리에 갖다 놓게 했다. 미신과 민속, 사투리와 구전, 민요 등 급속도로 사라져가는 잡동사니들을 버리지 못하는 어머니와 끝없이 개정되는 교육령에 따라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마친 딸 사이에는 문자 그대로 200년의 시차가 있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면 제임스 1세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가 공존하는 셈이었다. 뜰의 좁은 길을 걸어 돌아오며 테스는 바로 오늘 어머니가 그 책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최근에 조상을 발견하게 된 일과 관계 있으리라고 추측했지만 오로지 자신과 관련된 이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어린 동생들을 재우고 난 다음 9살 먹은 남동생 에이브러햄과 리자로라고 불리는 12살 반짜리 여동생 엘리자 루이제와 함께 낮에 말린 리넨 네이에 물을 뿌렸다. 테스는 바로 밑에 동생과 4살 터울 이었다. 둘 사이에 두 아이가 갓난쟁이 때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스는 동생들과 함께 있을 때 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에이브리엠 바로 밑에는 호프와 모데스티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4살짜리 남동생 그리고 겨우 돌이 지난 사내 아이가 있었다. 이 어린 생명들은 모두 더비필드라는 배에 올라탄 승객들로서 이들의 기쁨, 의식주,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더비필드 집안 두 어른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더비필드가의 우두머리들이 고난과 재앙, 기아, 질병, 몰락, 죽음 쪽으로 배를 몰고 간다면 가파나리아의 6 꼬마 포로들도 그들과 함께 항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6명의 의지 가지 없는 피조물들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더 나아가 변변찮은 더비필드 지방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질문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의 시가 쾌활하고 진솔하듯 그의 철학도 심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인정받은 저 시인이 무슨 근거에서 자연의 성스러운 계획, 이것은 윌리엄 우저워드의 초봄에 쓴 시행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자연의 성스러운 계획, 운운했는지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밤은 깊어가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았다. 테스는 문 밖을 내다보며 말로 마을을 머릿속으로 더듬어갔다. 마을은 잠들고 있었다. 촛불과 등불이 여기저기 하나씩 꺼졌다. 테스는 소등기로 불을 끄는 손을 그려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술집에 아버지를 데리러 간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더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테스는 새벽 1시 전에 길을 떠나야 할 건강이 썩 좋지도 않은 사람이 이 늦은 시간까지 뼈대 있는 집안 자랑을 하느라고 술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에이브러흠, 그녀는 남동생을 불렀다. 모자 쓰고 무섭지 않지? 롤리번에 가서 아빠랑 엄마가 어쩌고 계신지 좀 알아봐야.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고 어둠이 그를 삼켰다. 다시 반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돌아오지 않았다. 에이브러햄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술집이라는 끈끈이 덫에 잡힌 모양이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테스가 말했다. 리자로도 잠자리에 들라고 한 다음 테스는 밖에서 문을 걸고 빨리 걷기 힘든 어둡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걸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길은 땅 한 뼘에도 값을 매기기 전 바늘 한 개 달린 시계로도 하루의 시간을 재는데 충분했던 시절에 생긴 것이었다.